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보면 호기심을 느껴야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무턱대고 먼저 비난하거나 아예 왕따로 몰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것인데 틀렸다고 단정 지은 적 없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당장의 어떤 기억 때문이 아니라 언제든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하고 별반 다르지 않으시죠? 왜 그럴까요? 무지막지해서가 아니라 나와 상대의 저울이 다른 까닭입니다. 나는 사소한 일로 행동했지만 상대는 치명상이었을지도 모르거든요. 항상 신중하고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는 아침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만.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견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어제에 이어서 김준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윤휴의 실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예. 이제 어제 제가 이덕일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또 예. 윤휴의 어쨌든 그 북벌론을 주장하는 이 내용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윤휴가 숙종대 계속 처사로 있다가 조정에 출사를 하게 된 것은 바로 이제 그 중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했던 국가의 흔들림 때문이었죠. 누가 추천한 사람은 없었나요? 추천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죠. 네. 예. 당시 이제 윤휴 같은 경우는 이제 북인계 남인이었거든요. 네. 북인들이 이제 몰락을 하면서 남인으로 상당히 많이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윤휴를 추천했던 거죠. 왜 추천했느냐? 네. 당시에 이제 윤휴만한 학자가 없다. 이제 이런 거였죠. 사실 그 윤휴는 아주 소년 시절부터 매우 총명함을 드러냈어요. 예. 그리고 매우 뛰어난 학자적 품성을 보였고요. 능력들을 이제 보였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우암 송시열이 굉장히 그 일종의 라이벌 의식을 느꼈고 또 한편으로 그의 능력을 부러워했었죠. 어제 이제 그 마무리 멘트에 그 선생님께서 이제 그 윤휴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 주자는 나를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공자는 나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주 일찍부터 윤휴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 또 그래서 그와 함께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 또 그를 좋아했던 사람들, 나중에 이제 그 소론의 창시자였던 윤중의 아버지 윤선거, 또 그 우암 송시열, 그의 또 친척 동생이었던 동춘당 송중길, 이런 사람들 모두가 다 윤휴를 기본적으로 인정했어요. 너무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윤선거라든가
우암 송시열, 송중길 이 사람들은 윤유가 갖고 있는 그런 독자성, 그러니까 주자를 뛰어넘은 조선 선비의 시각으로 바로 공명의 학문, 즉 원래 유학을 제대로 보고서 그것을 갖다 새롭게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시각에 대해서 사실은 두려움을 느낀 거죠. 왜? 자주적 사고를 하는 사람과 비자주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분명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자주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외감 혹은 두려움, 그래서 거꾸로 저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북벌론을 통해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우암 송시열 같은 경우는 효종과 함께 대의, 즉 북벌을 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북벌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 뒤에 윤유가 북벌하자라고 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의도적으로 막았던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나라가 3번의 난, 즉 오삼계라고 하는 그 장수가 일으킨 난 때문에 그 3번의 난이라는 게 1, 2년 간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거의 10년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당시 조선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당시 이제 조선은 효종 때부터 이어왔던 군대 양성됐던 이 힘을 가지고서 이제 그 중국 요동 땅을 정벌하려고 했던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그것이 처음부터 숙종이 즉위하면서 내놨던 건 아닙니다. 뭐 숙종이 14살에 즉위를 했기 때문에 당시 숙종이 뭐 이래저래 할 수 있는 힘은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그 김육의 그 아들이었던 김자명의 딸이 그 현종의 왕비였던 명성황후였고 또 그 위에 김우명의 아들이 이제 김석주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제 이 김석주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은 우암 송시열과 연대해서 이 윤유를 이제 죽이게 했던 이제 장본인인데, 문제는 이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당시 숙종이 초반에 제대로 된 왕권 행사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숙종도 역시 스스로 국왕임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숙종은 나중에 아마 숙종과 관련된 그 이야기 책을 따로 아마 제가 하게 될 겁니다. 숙종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20살 때 우암 송시열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이제 막 우암 송시열 막 유배 보내고 그 뒤에 우암 송시열 사형 내려서 죽이는데, 감히 우암을, 즉 임금이 우암의 권위를 넘어서질 못했어요. 효종이나 현종이나. 그럴 정도로 두려워했던 이 인물에 대해서 어린 숙종은 과감하게 사형시켜버리거든요. 이럴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본인이 북벌론을 진두지휘하지는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천거를 받았던 인물이 바로 윤유였던 거죠. 그래서 윤유가 이제 그 조정에 출사를 하게 됐고 그 속에서 이제 숙종에게 건의를 하죠. 3가지 건의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북벌을 해야 된다. 두 번째가 오늘날의 대만이죠. 당시에는 이제 정성공이 지배하던 나라라고 해서 정나라다 이렇게 불렀는데 정과 교역을 해야 된다.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죠. 그러네요. 바다를 건너서 대만과 교역을 한다. 왜 거꾸로 대만과 교역을 하느냐. 대만이 아주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만에서 위로 북으로 대륙으로 올라가서 대결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만과 교류를 해야 된다. 또 대만을 통해서 서양과 교류할 이런 생각까지도 교두보로 삼는 윤유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3번째가 청과 국교를 단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청과 국교를 단절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좀 무리한 생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제 북벌론이 갖고 있는 상징성인데 요동까지 정벌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청과 교류를 했음에도 해도 충분한데 그것은 교류하지 말고 이제 나중에 단교를 해야 된다. 이것은 거꾸로 이제 윤유가 이야기는 단계론적인 건데 우리가 그만한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청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좌지우지 당하지 않을 정도가 되게 되면 단교를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숙종이 당시 상당히 윤유에 대한 긍정성을 갖고 있었고 특히나 또 윤유가 갖고 있는 학문을 너무 높이 평가를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또 중국도 계속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숙종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 과정에서 김석주라고 하는 인물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숙종한테는 아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어머니 사촌 동생이니까 외당숙이었던 거죠, 예. 그죠?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 김석주가 너무나 윤유가 이제 권력의 중심부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견제를 해야 될 필요가 견제해야 되겠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기본적으로 이 김석주라고 하는 인물은 서인이에요. 그러니까 우암 송시열과 사적 원한 때문에 당시 남인과 연립정권을 만들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서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서인 정권을 다시 재수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삼복 사건이라는 게 또 발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 이 복자는 바로 복선군, 복창군, 복령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로 국왕, 예. 숙종과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었어요. 이 친척들이 누구냐면은 인조의 세 번째 아들이 임평대군입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소현세자, 두 번째 아들이 복림대군, 나중에 이제 효종이 됐죠. 예. 세 번째 아들이 임평대군이에요. 임평대군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 복자 앞에 이제 복령군, 복성군, 복창군 이렇게 다 들어가는 예.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숙종이 14살에 왕이 됐는데 예. 친척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사촌 형제들이거든요. 예. 자기한테 오촌 당숙이야. 당숙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의지할 데가 없고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뭐 왕권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일종의 풍류남아들이거든요. 풍류계획이 예. 네. 그러니까 재산은 엄청나게 많이 있고 임금의 당숙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건드리는 사람도 그럼요.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들이 윤휴와 아주 가까웠던 바로 윤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오정창이라고 하는 사람의 외조카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복, 즉 복선군 형제들은 다 윤휴를 적극 지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윤휴를 적극 지지했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 김석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삼복 형제들이 복선군 이 형제들이 계속 숙종을 만나면서 윤휴 칭찬을 해주고 북벌론 좋은 거야.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예.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바로 왕의 계승권자들인 거예요. 당시 종친들이라고 해봐야 이 사람들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숙종이 갑자기 무슨 일로 뭐 왕이라고 홍역에 걸려서 죽지 않는다는 법 없죠. 그럼요. 마마에 걸려서 죽지 않는다는 법 없죠. 그렇게 됐을 때 이들 형제가 왕위 계승권 1순위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들이 왕이 됐다. 그러면 윤휴를 정승으로 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김석주 이 세력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영모죄로 넣는 거죠. 어떤 영모죄로 넣느냐? 바로 숙종의 어머니였던 명성황후 이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삼복 형제가 궁에 들어와서 궁녀들을 겁탈해서 임신을 시켰다. 그러니 궁녀들을 임신시킨 것은 거꾸로 너에 대한 왕에 대한 도전이죠. 반역이다. 죽여야 된다. 그런데 숙종이 볼 때 전혀 아니거든. 이 사람들이 그럴 사람들이 아니야. 증거도 없었을 텐데. 증거도 전혀 없는 것이고 배포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숙종이 계속 그러다가 이 어머니가 보통 드센 여자가 아니거든요. 오죽했으면 그 남편이었던 현종이 후궁을 단 한 명도 얻지 못했어요. 저런 불행한 왕이었군요. 너무 드세가지고 결국은 이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과도한 사랑 때문에 소위 말해서 급사를 하게 되죠. 숙종이 무당을 전적으로 신뢰를 해가지고 그 무당이 갑자기 동지날 그 전화가 갑자기 이제 악귀가 들어와서 돌아가실 거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걸 막을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대비마마가 이 물벼락을 맞으시면 된다. 그래가지고 동짓날 옷을 혹겹을 입고 그 찬물로 1시간 이상 물벼락을 맞고 일주일 만에 급성 폐렴으로 죽습니다. 저런. 그러니까 얼마나 이 드센 여자인지. 모종은 대단했네요. 모종은 대단한 거죠. 자기 남편은 아주 그냥 막 깔가 뭉갰는데 아들에 대해서는 뭐 그냥 막 신주단지 모시듯이 했던 거죠. 어쨌든 이 여인이 자기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거꾸로 국왕이 가장 좋아했던 인척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런 과정에서 윤유의 세력이 1차 한풀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차로 꺾이게 되는 것이 어떤 형식이 되는 거냐. 도채찰사부라고 하는 임시기구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임시기구는 어떤 거냐면 북벌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기구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중앙 5군영이 있었거든요. 네. 중앙 5군영을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부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5군영은 당시 병조에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병조에서 통제가 안 되느냐? 이 중앙 5군영은 임진왜란 때 만들었던 훈련도감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군영, 금이영,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이 4개의 군영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인조반정 때 인조반정에 참여했던 그 세력들의 개인 사병들이었어요. 그 개인 사병을 이들이 자기 돈 내고 계속 하기 아깝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정식 군영으로 만들어서 국가 돈으로, 국가 예산으로 운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인 건 서인 세력들의 사병에 불과한 거죠. 지배권은 따로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군영 대장들의 임명권을 누가 갖고 있었냐? 이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자천권이라고 해서 스스로 물러나는 군영대장이 후임 군영대장을 임명하게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국왕이 타치가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말도 안 되네요. 군영대장을 국왕이 임명해야 되는데 국왕이 그걸 임명할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인조반정 세력들이 야 우리가 공신이니까. 임금 만들어줬는데 니들이 이 권한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때 인조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정원군의 아들이었던 능양군이 일개 능양군에 불과했던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됐는데 그럼 뭐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 중앙 5군영의 군영대장을 지휘 통솔할 수 있는 기구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그게 도채찰사부인 거죠. 그래서 당시 영의정이었던 허적이나 또 병조판서였던 유혁연이나 그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채찰사는 바로 윤유가 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실제 군사 지휘권을 갖고 있어야만이 군대를 통솔할 수 있고 그 군대를 조련시켜서 북벌을 단행할 수 있는데 김석준은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불안했겠네요. 당연한 거죠. 예. 군사권이라는 게 뭡니까? 군대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 폭력 집단이에요. 이 군대는 분명히 폭력 집단이지만 그렇죠. 아주 합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조폭하고 다른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용역강파들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갖다가 장악하느냐 장악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군주권을 갖고 있느냐 군주권을 갖고 있지 못하느냐. 혹은 힘을 갖고 있느냐 힘을 갖고 있지 못하느냐의 결정이 달린 거죠. 그래서 김석주가 숙종을 꼬드겨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도채찰사는 본인이 하고 부채찰사는 윤유에게 주겠다 이거죠. 우리 역사에서 부자 들어가는 건 다 허당입니다. 예. 지금도 뭐 부자. 지금도 다 허당이에요. 뭐 도지사 말고 부지사 허당. 대통령 말고 옛날에 있던 부통령 다 허당이죠. 그죠? 예. 부자 들어가는 건 그냥 퇴임들이에요. 퇴임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윤유 입장에서는 부채찰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어쨌든 부채찰사 입장에서 북벌을 준비하는 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윤유가 북벌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굉장히 개혁론자예요. 세금 관계도 많이 정리. 뭐 말도 못했죠. 이 사람은 세금에 대한 문제, 서울 허통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 윤유가 개혁 법안을 내놓는 것 물론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득권자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세금 양반들 다 세금 내라 이거야. 양반 자제들 다 군대 가라 이거야. 그렇죠. 그 양반 자제들은 군대 안 가고 평민들만 군대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신 군포 납부를 하잖아요. 그죠? 양반 자제들 군포 납부 안 합니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세상이에요. 똑같은 남성인데 어떤 인간들은 군대 가고 어떤 인간들은 군대 안 가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예. 저는 뭐 30개월 최전방에서 꽉 채워서 했습니다. 저도 30개월 갔다 왔습니다. 제 동생 백골부대 3, 4단 갔다 와서 그냥 만땅 채우고 왔죠. 저는 아들 둘인데요. 예. 둘째는 좀 깎아줘야죠. 글쎄 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 신검 받아 왔는데 바로 또 1급 현역 판정 받아가지고 가더군요. 저희 때 그런 얘기 있었죠. 그죠? 군대 안 가는 애들은 신의 아들, 방위받는 애들은 사람의 아들, 그리고 저처럼 30개월 갔다 온 친구들은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이죠. 그런 이야기 했는데 어쨌든 당시에도
이 신의 아들과 어둠의 자식들이 공존하던 시대였는데 그 신의 아들들이 계속 신의 아들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윤유가 막아선 거죠. 뭐냐, 너희들이 어떻게 신의 아들이 되느냐. 너희들이 son of 가시야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어쨌든 그런 개혁 법안들, 서울호통, 아예 우리가 이제 서울호통하게 되면 1777년에 정조 즉위하고 1년 뒤에 했던 서울호통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그 앞에 이미 윤유가 서울호통 준비를 다 했던 거야. 그러다가 망가져 버리죠. 그러니까 윤유는 당시에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했냐면 완전한 노비제도 혁파, 신분적 평등 이것까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개혁 입법 이야기하고 그래서 마을에 오가작통이라고 하는 걸 제안을 했는데 그 이전에 오가작통은 양반들은 제외예요. 양반들은 제외고 평민들 집을 5가구당 하나씩 통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통장 뭐 그러죠. 1통, 2통, 3통 이게 조선시대 때 나왔던 통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윤유는 뭔 소리냐. 양반들도 같이 오가작통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갑자기 자기들 자식들 군대 가라고 하지. 지들 세금 내라고 하지. 거기다 평민들하고 똑같이 오가작통하라고 하지. 이거는 기득권에 대한 도전인 거죠. 호패도 호패도 그럼요. 이 호패와 관련해서 이 양반들은 상하로 만든 거 막 좋은 거 막 해갖고 폼 잡고 다니잖아요. 딱 걸어놓고. 그러니까 윤유 볼 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은 나무로 이렇게 만들고 돈 많은 놈들은 저 인도에서 중국에서 조선으로 넘어온 그 고가의 상하로다가 싹 새겨갖고 딱 이러고 들고 다니고 그건 평등에 위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이로다가 호패 만드는 거예요. 종이. 아주 두꺼운 종이로다가 호패 만들어 갖고 다녀라. 그러니까 이 작은 하나가 평등하게 되게 되면 전체가 다 평등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남달랐던 거죠. 정말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해야만이 큰 것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큰 거 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호패를 갖다가 지폐로 만드는 거, 이 주장을 한 것은 저는 너무나 대단한 생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윤유의 죽음이 이후에 이제 뭐 다 사라지는 거죠. 그죠. 이런 식의 개혁 법안을 내놨던 이 사람에 대해서 더군다나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속리학에 대해서 주자를 갖다가 뛰어넘어서 조선인 주체의 어떤 시각으로 하려고 했던 이 사람, 이거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 중국의 3번의 난. 예, 그게 완전히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삼계가 이제 항복을 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돼서 이제 만주족이 더 이상 한족의 난을 이렇게 진압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가체제가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조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득권들은 어떻습니까? 저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는 야 으쌰으쌰 같이 하자 막 이러다가 큰 나라가 갑자기 안정이 되니까 싹 돌아서겠죠. 이 나라 그럼요. 뭐 말도 못해 그냥 그 순간 다 싹 돌아선 거죠. 그 전까지 함께 북벌해야 된다 막 이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싹 돌아서서 우리가 어떻게 저 큰 나라와 싸울 수 있겠느냐. 지금 거꾸로 너희들이 싸우려고 하는 너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꾸로. 위험인물들이다. 그럼요. 바로 위험인물이 되는 거죠. 예. 참.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북벌을 부르짖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영모죄로 잡아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뭐 허적의 유막 사건이다. 그래서 뭐 허적의 아버지의 환갑잔치에 칠순잔치였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아들 허견이 이제 그 궁궐내에서 이렇게 임금이 천막으로 비 올 때 행사할 때 썼던 이제 천막을 이제 갖고 간 거죠. 사실은 이제 숙종이 그거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미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 뭐야 뭐 이러고 이제 그래서 그 사건에서 당시 이제 김석주가 소문을 내버리죠. 사실은 남인들이 그런 잔치를 핑계대서 서인들을 다 불러갖고 서인 잔에다가 독을 타서 몰살을 다 죽이려고 했다. 이제 이렇게 사건을 터뜨려 버리죠.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남인들이 줄줄이 엮여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다
영모죄로 거꾸로 그것이 이제 영모죄로 잡아넣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유는 영모죄로 잡아넣기는 했는데 마지막 죽일 때는 사문난저 이렇게 죽인 거죠. 그것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절대 아닌 거죠. 거꾸로 제가 어제 이야기했지만 윤유가 그렇게 죽게 된 것이 바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대주의가 극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들이죠. 참 뭐라 그럴까요? 요즘하고도 너무너무 일치되는 게 많아서 정말 우리가 역사를 좀 다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 책을 갖고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 예. 저는 최근에 예.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예.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주체적 사고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이 기득권자들이 너무나 강대국의 입맛에 또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결국은 철저하게 새로운 사고를 갖는 사람들 또 다양한 사고를 통해서 열려있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 당시에 주자만이 모든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어떻게 주자가 신인가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얘기죠. 되는 이야기죠. 예. 주자가 어찌 오류가 없겠습니까? 하다못해 공자도 엄청나게 많은 예. 오류가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본다? 이것은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볼 문제고 오늘날 다시 윤유를 평가하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새롭게 좀 평가가 되고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오늘 이어서 윤유와 침묵의 제국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왕이 물었을 때 주자의 글을 예로 들어서 대답한다면 그건 주자의 생각일 뿐입니다. 편승하는 거죠. 진즉 죽은 주자가 조선의 현실을 알 리도 없습니다. 정치란 관념보다 실천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할지 몰라도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게 정치의 본질입니다. 조선의 정치인들은 특히나 송시열은 뭐 그렇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조실록에 3,000번 이상 언급되는 인물이라는데 그와 반대되는 생각을 한 윤유가 기록에 남지 않는 건 뭐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죠. 윤유는 진심으로 백성을 위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세금을 덜어주고 불공평한 세금 징수가 없도록 정책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기득권층에서 좋아할 리 없죠. 대한민국은 이런 전통 아닌 전통이 이어지는 나라입니다. 몰아붙여서 죽이는 거고 국민은 착취의 대상으로만 봅니다. 전기요금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기업에겐 각종 특례로 깎아주면서 일반 국민에게는 비싸게 받습니다. 여차하면 또 반전해버리죠. KBS 수신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올려달라고 상대를 쓰죠. 근데 그동안 TV 대수가 많이 늘어나서 수신료는 저절로 증가했습니다, 이미. 근데 그건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이런 심보로 세월호 국정조사장에 와서까지 수신료를 올려주면 잘하겠다.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윤유 이후로 조선은 침묵의 나라가 되었다는데 이제라도 깨나야 합니다. 목소리도 더 내고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힘으로라도 관철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이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